네, 방금 들으신 이 사랑이 와서 그대 잠 깨울 때 이 노래로 잘 알려진 가수죠. 이지상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좋은 제목이에요. 잠자고 있는데 사랑이 와서 나를 탁 깨운다. 딴 거 오는 것보다 사랑이 오는 게 훨씬 좋죠. 최고죠. 네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잠자고 있는데 사랑이 와서. 참. 늘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못 하기도 했고 뭐 이런 거가 알쏭달쏭하네요. 예. 늘 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글쎄요. 못 해봤다는 건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의 문제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뭐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닐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감사하다는 것 뭐 특히 이제 명절 다 보내셨으니까 가족들 뭐 아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게 다 사랑이죠. 네, 그게 다 사랑이니까 그런 걸 사랑의 개념으로 치면 매일같이 겪는 거고. 네. 8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죠. 따지고 보니까요. 며칠 안 남았어요. 보도 자료가 잘못 나갔어요. 왜요? 10년이더라고요. 네, 오늘 저기 그 12일 날 홍대 앞에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네.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바빴나 봐요. 뭐 하셨어요? 그 음악을 쭉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음악을 계속 했죠. 계속 했지만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사안들이 있었고 주로 아픈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10년 전쯤에서 제가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렇죠. 네, 성공회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공연보다는 강연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연은 물론 이제 각 사안을 가진 집회나 뭐 공연장에서 늘 공연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하는 공연은 못 만들겠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엄두를 못 내겠군요. 그 시베리아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제목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네. 무슨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욕 같죠. 그래서 제목을 정하기를 참, 좀 걱정스러웠는데, 러시아 말로는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땡큐. 네네, 고마워요. 그라시아스. 이런 뜻이어서. 근데 사실 시베리아에 고마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걸 보니까 2010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시베리아를 가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쩌다가 시베리아를 이렇게 확 꽂히셨어요? 5번쯤 갔는데요. 처음에는 이를테면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죠. 우리가 섬나라에 사는구나. 그렇죠. 내가. 분단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이란 말보다는 해외여행이란 말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양 국가가 됐고 그러니까 체계 중에서 사회 체계 중에서 경제 체계 혹은 뭐 문화 체계 같은 것은 미국 것을 많이 따르고 이를테면 교육 체계라거나 법 체계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 것들을 많이 따르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60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국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륙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원래 분단되기 전엔 대륙국가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차에 기회가 좋게 이제 시베리아 기행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단체는 부산에서 런던까지 대륙 기차를 타고 대륙을 보자 이런 꿈을 품은 단체죠. 희망레일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희망레일. 원래자의 레일이기도 하고 레일의 철도 영어로 표현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동해선 쫙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모스크바 갔다가 거기서 그냥 뭐 스톡홀름으로 가든 파리로 가든 아니면 런던 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의 꿈인데 지금 이제 사단법인 희망레일 대륙학교 교장으로 계시네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대륙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사회에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교장을 맡으신 거예요? 아니면 2010년에는 그냥 참여자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활동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대륙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대륙학교는 2012년 정도서부터 만들었으니까 지금 한 2년. 그렇군요. 활동을 하게 됐죠. 희망레일이 시베리아 철도 타고 같이 여행하는 그런 기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때 처음에 참여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뭐 이제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단체의 일원으로 네네. 일종의 이제 일 반 여행 반 이렇게 가시는 거였어요. 네,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그다음에 매년 같은 데를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것도 아마도 한 번 갔다 왔으면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같은 데를 한 5번 정도 다녀오니까 그것도 이제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들은 생각을 책으로 내게 됐고요. 네. 보통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제가 다녀온 여정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바롭스크, 그다음에 치타,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그리고 그 역순으로 또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르쿠츠크를 먼저 갔다가 바이칼을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울란우데, 치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까지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베리아 중에서도 아주 동쪽. 그렇죠. 저쪽 부분만이네요. 시베리아 전체를 횡단하는 그런 건 아니네요. 참 한국이란 나라가요. 굉장히 바빠요. 바쁘죠. 보통 그렇게 시간 오래 못 내죠. 8박 9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동쪽만 이렇게 하는데도.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 8박 9일의 휴가를 내고 가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모스크바에서 예카테린부르크, 뭐 노보시비리스크, 엄스크 지나가지고 이르쿠츠크로 오는 그 기차도 탔고. 그 모스크바에서부터 동쪽까지 쭉 횡단하는. 전체로는 이게 분할해서 간 거죠. 이르쿠츠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서 이르쿠츠크,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이르쿠츠크.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려면은 이제 총 9,288km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6박 7일이 걸립니다. 기차에서만? 네, 기차에서만. 그러니까 다 횡단 열차를 포함해가지고 그쪽을 두루 살피려면 한 20일 정도에서 25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사실 없죠. 직장인은 없고요. 너무 바쁘시니까.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 실제로 저희 같이 함께 하신 도반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많죠. 왜 시베리아 앞에 땡큐를 붙이셨어요? 스파시바. 뭐가 그렇게 고맙습니까? 고마운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뭡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뭐랄까 마음 졸이고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시베리아가 가르쳐준 게 꽤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요.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에 아르천 공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청사가 생겼는데 옛날 청사에 거기에 서류가 뭐가 하나 잘못된 모양이에요. 글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이 세관원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2층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때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에이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시베리아가 게으른 것은 지구의 복이더라. 이를테면 시베리아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계의 양대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과 시베리아인데 아마존은 계속 무너지잖아요. 걱정스러운데 시베리아까지 우리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서 파헤치고 막 그러면요. 나무 베고 이러면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리고 게으름이 고마웠다. 참 역설적입니다. 또 그리고요. 시베리아 사람들이 제가 뭐 외국인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무뚝뚝해요. 이제 물건을 사려고 만지작 거려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들고 이거 얼마입니까라는 표정을 지으면 그때 이제 전자계산기로 숫자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는 건데. 너한테 어울린다 막 괜히 그러고 막 그러죠.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그러니까 자존을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자존을 파는데. 감정 노동자들. 그분들은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 제가 느끼는 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자존 있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아름답죠 시베리아? 자연 경관 좀 소개해 주시면. 기차를 타고 가면요. 거기에 늘 따라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강물인데 강물은 전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경계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인간이 내가 자연을 침범하겠소라고 하는 경계 이 부분인데 시베리아에는 그게 없었어요. 다리도 없어요? 네, 다리는 있죠. 다리도 있고 예. 철도가 있습니다. 예. 철도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인공 구조물 같은 것들이 없더라.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고 예. 그래서 참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작나무 숲 떠올리잖아요. 네. 그 하얀 뭐 아주 노스탈지아 같은 거죠. 네. 많은 분들께 그 자작나무 숲이 끊임없이 따라왔고,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는 해질 무렵에는 노을이 한 2시간 정도 쭉 따라오기도 하고, 네, 그 광경을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죠. 5번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싶습니다. 추위는 어때요? 보통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일컬으면 혹한의 추위 이러잖아요. 불모의 땅. 근데 춥기는 춥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가셨을 때. 네, 겨울에 갔을 때는 수온지가 이렇게 공항에 딱 내렸는데 영하 37도? 네, 근데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코가 탁 얼어붙는 듯한 그 느낌. 네. 그 찬 공기를 마시는 순간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안에 있는 폐에서부터 이 안에 내장의 찌꺼기들이 그 찬 공기에 싹 씻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추워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안 춥더라고요. 네, 그냥 적응이 되나 봐요. 네, 금세 적응이 되고. 그리고 더위는 암만 옷을 벗어도 덥지 않습니까? 추위는 옷을 껴입으면 따뜻해져요. 버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추위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여름 날씨는 어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름도 춥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이칼에서 영상 30도가 넘을 때, 네, 거기도 덥습니다. 덥네요. 네. 우리나라 여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더운데,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죠. 비가 좀 오고. 그렇죠. 근데 시베리아는 습도가 없어요. 그러면 뭐 그늘에만 가면 선선한 그늘에만 가면 그런 거죠. 금세 땀이 식고요.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여행하기 딱 좋은 그런. 여름에는 뭐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날씨 환경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은 아마 시베리아 가시면 크게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시베리아에는 또 우리 옛 고려인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그 강제 이주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좀 만나고 뭐 하셨습니까? 저희가 가는 코스 중에 우스리스크의 우정마을 고향마을 방문 코스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까레이츠 그러니까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조상도 예전에 1863년도부터 진주해가지고 꾸준히 살았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잘 알려진 것처럼 37년 9월 9일서부터 강제 이주가 시작이 됐죠. 일제의 간첩이라는 그 누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키는데 무려 한 17만 2천 명 정도가 끌려가거든요. 중앙아시아 쪽으로요. 타슈켄트, 알마타 이런 쪽으로. 그때 끌려가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나르는 홍범도가의 주인공이죠.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선생. 홍범도 장군. 그 레닌기츠라는 그 잡지사를 만드셨던 역사가 개봉훈 선생 이런 분들도 다 그때 끌려가시거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91년도인가요? 러시아 연방이 소연방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자기 언어를 찾아요. 그 전까지는 러시아 언어였는데 자기 언어를 찾으니까 뭐 고려인들이 어디 가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잘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대농장 부호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다 그런데 자기 언어를 찾으니까 카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못하고 러시아 말만 할 줄 알고 거기서 차별을 받습니다. 아이고. 차별을 받는 데다가 이를테면은 심적 물적 차별 거기다가 제가 우정마을에서 만난 니나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다시 여기주하신 분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요 남편을 죽였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셨는데 예. 거기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사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게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예. 그분들이 다 우스리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다 살고 계시죠. 우정마을 고향마을에도 있고요. 그분들 아직도 한국말 기억하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 간간히 계신데. 간간히? 네. 이게 참 이렇게 보면은 억압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한가. 고향의 언어를 잊게끔 만들었던 그 스탈린의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재외동포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은 제일동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주는 조선족이라고 하고 예. 연해주는 카레이츠 고려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일조선인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잘 하시죠. 조선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잘 하십니다. 예. 그런데 카레이츠들은 고려인들은 우리말을 이렇게 원활하게 소화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스탈린의 강제 그렇죠. 어떤 그 언어 정책이나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고향말조차도 까먹게 했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인을 참 좋아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이 조금 이렇게 좀 그 발전돼 경제 성장의 어떤 모델 같은 걸로 러시아에서도 좀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국적 우호 관계를 좀 더 튼실히 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셨다고. 그렇죠. 예, 드라마 같은 한류. 거. 네. 예. 자, 시베리아 얘기 좀 마무리 지으면서 시베리아가 2014년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한테 해주고 있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찻간에서요. 물건을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활짝 웃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 부단히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는 천천히 느긋하게 당신의 사는 모습 보면서 뒤따라갈게요. 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시베리아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금 좀 역설적으로 좀 천천히 살아도 괜찮지 않니? 이런 그 위안의 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넓은 대륙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생기나요? 참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시베리아 고마워요 시베리아 할 때 아직 이유를 2개밖에는 못했지만 천천히 게으르게 그리고 또 자존감 갖고 자존감 있고 그다음에 역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또 서두르지 않고 함부로 개발하지 않고 바이칼 같은 데는 세계 민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강할합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깨끗하죠. 숙소에 가봤더니요. 너무 놀란 게 물을 받아서 써요. 우리처럼 수도로 막 틀지 않고. 빗물 같은 걸 받아서 아니요. 빗물이 아니라 배급해주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루에 이것만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숙소마다. 우리 같으면 세계 민물이 20%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갖다 퍼다 쓸 텐데. 그냥 퍼다 쓰고 샤워하고 뭐 수색 변수 만들고 막 그랬을 건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 그 수자원 보호 자연 보호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배워야겠네요. 그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펑펑 쓰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중요한 건 이를테면 우린 자연보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이칼 때문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바이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연이 바이칼이 나를 보호해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메시지를 읽히기도 했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새롭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가 바이칼을 보호한다, 지킨다, 그게 아니다. 바이칼이 나를 그동안 살게 해왔다. 그런 어떤 관점. 자, 콘서트 또 음반도 또 새로 내실 거죠? 네, 그 5집 음반은 이제 콘서트가 지나면 바로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4집까지 냈거든요. 근데 4집까지 냈는데 음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모음곡집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녹음한 건 아니고 1집부터 4집까지의 인상적인 곡들. 저로서는 추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만. 신곡은 없어요, 그러면? 네, 신곡은 없고요. 신곡은 잠시 후에 나올 이제 5집.
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1집부터 4집까지 그 음원을 다시 추려서 예, 5곡집을 낸 거고요. 예. 네. 5집은 이제 9월달 이제 추석 지나고 콘서트 지나면 이제 다시 준비를 할 겁니다. 시작에 들어가신다. 네네. 그럼 그거는 내년쯤이나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올해 말쯤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베리아에서 직접 쓰신 곡들도 있나요? 왜 그리운 것들은 내 발자국 뒤편을 서성거리는지 이런 곡이 하나 있고요. 그리운 것들은 내 발자국 뒤편을 서성거린다. 네, 제목이 좀 길죠.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시베리아 곡들을 한 2곡 정도 더 만들 생각인데, 네,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죠. 뭐. 기대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가수 활동 콘서트도 앞으로는 좀 자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게 정호성 시인께서 쓰신 시 거기에 곡을 붙이신 거죠? 네. 바이칼 언덕이 있었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별을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별이 지나간 자리에 바로 조그맣게 새벽달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새벽달을 바라보면서 좀 읊조렸던 노래여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노래 들으면서 바이칼 언덕의 바람을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그렇게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같이 들으면서 이지상 씨 보내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